네, 표시광고법 및 상품정보 고시에 관한 마지막 강의 네 번째 행정규제와 벌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는 시정조치, 동의의결 및 이행강제금, 세 번째 임시중지명령, 네 번째 과징금, 다섯 번째 과태료,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벌칙 및 양벌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시광고법이라든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단지 사법적인 해가지고 여기서 제재뿐만 아니라 공적 규제를 내약과 같이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런 표시광고법을 위반을 했을 때 행정규제 또는 약간 형벌 이런 공적 규제를 약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표시광고법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추구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만 피해 구제가 약간 충분히 이루어지게 된다 한다면 그러면 행정규제가 여기서 별도로 부과될 필요가 없다 또는 형사규제가 별도로 부과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인데요. 이런 표시광고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입법 목적은 단지 소비자 보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업자 보호도 여기서 같이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올바른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하나의 소비자 보호 측면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즉 부당한 표시 광고라든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해갖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소비자는 오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여기서 즉 양질의 그 다음에 우수한 공정한 해갖고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선택을 여기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즉 시장에서 사업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불공정한 위법한 수단을 사용을 했을 때는 정당한 그 다음에 적법한 이런 수단을 사용한 사업자가 여기서 선택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시장은 경쟁체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형태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거래 형태가 만연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자, 즉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적법한 방법을 통해서 영업활동하는 사업자가 보호되지 못하게 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시장이 해갖고 악화될 것이고 그것은 해갖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순환 반복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여기 대해서 더 양질의 제품을 또는 공정한 거래 질서가 약간 형성이 돼서 자유 경쟁 체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위법하고 불법한 여기서 수단을 사용하는 여기서 사업자만 남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시장 그 자체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즉 표시광고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여기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서 시장 경제 질서를 해갖고 유지하는 것을 해갖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역으로 본다면 후자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업자 보호도 여기서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여기서 사법적 규제만으로서는 이런 규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 시장에서 이런 불공정한 거래 행위, 부당한 표시 광고라든지 정보를 약고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표시광고법에서는 사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공법적 규제, 즉 행정 규제와 그 다음에 형사 규제까지 같이 여기서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민사 룰에 해당하는 여기서 사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정법으로 여기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표시광고법을 위반을 했을 때 여기서 어떤 제재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제3조 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즉 말하면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그 위법행위로 발생하는 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여기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해당 위반 행위의 중지입니다. 두 번째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고요. 세 번째는 정정광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밖에 위법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물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사실을 받은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다음에 정정광고에 관해서는 해갖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기서 공표하거나 여기서 정정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표명령 또는 정정광고를 해가지고 여기서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명령을 명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여 명해야 된다. 제1호 위반행위의 정도 및 내용, 제2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이걸 고려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정정명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표명령을 여기서 부과할 때 여기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 해당 사업자 등에게 미리 그 무한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즉 말하면 결국은 본다면 이게 이제 시정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업자가 이런 내용을 구성을 해서 공표명령을 내갖고 한다든지 공표를 한다든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한다든지 아니면 정정광고할 때, 특히 이제 정정광고할 때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여기서 이런 절차를 내갖고 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 의결 및 이행 강제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동의 의결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더 확산이 되는 그런 결과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서 시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공정거래하고 행정력에 여기서 행정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 즉 말하면 여기서 피해 발생을 아예 방지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해갖고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동의의결제입니다. 동의의결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업자 측면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에 대해서, 즉 동의의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시정조치 명령이 부과되죠. 즉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그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법 위반을 문제를 여기서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또는 시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그런 위법행위가 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쉽게 여기서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여기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의의결제도에 하고 동의의결의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원인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 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동의의결에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공정거래 조사가 또는 심의가 완료된 여기서 건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건 중에서 그런 조사나 심의를 통해서 여기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시정을 통해서 법 위반 상태를 제거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해갖고 동의 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 의결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여기서 즉 동의 의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동의 의결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정식 여기서 조사 심의 절차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제1호 제1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동의 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동의 의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해서 즉 앞전에도 보았듯이 여기서 조사 대상인 여기서 신청인이 여기서 사업자가 동의 의결을 해갖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여기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갖고 신청을 해야 되는가?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자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신청 방식은 여기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서면에는 이러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됩니다. 제1호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제2호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의 오인 상태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 방안. 제3호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 방안을 포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 의결을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 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 방안을 수정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이고요. 두 번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질서를 회복하거나 사업자, 다른 사업자 등의 소비자 등의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즉 말하면 사업자가 동의 의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했던 여기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여기서 만약에 아까 정식적으로 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면 여기서 부과되는 시정 조치에 적합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시정을 위한 사항과 여기서 하고 동등한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소비자라든지 여기서 다른 사업자를 해갖고 피해를 입었다. 현실적으로 해갖고 발생했다 하면 피해 구제에 적절한 것인지 또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산되지 않았다 하면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에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해하고 시정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여기서 검토한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그게 적절성이 인정이 되었을 때 한해서 어떻게 동의 의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동의 의결을 했을 때 그 효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 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즉 말하면 동의 의결이라는 것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여기서 사업자가 자진적으로 하고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의결 절차에 따라서 이런 시정 방안을 마련해서 시정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 대상 행위가 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것도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동의 의결 절차를 하고 거쳐서 여기서 이런 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행위자, 즉 말하면 그 신청인, 동의 의결의 신청인이 이러한 행위, 동의 의결의 신청인의 행위가 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법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내고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자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기서 자료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동의 의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증명이 안 된다. 따라서 동의 의결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이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표시 광고 행위가 여기서 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점. 여기서 이 점이 바로 이제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이죠. 동의의결이라는 것은 대상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해갖고 판단한다, 안 한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의 절차를 해갖고 중단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법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동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여기서 위법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이제 절차의 이제 개시 부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동의의결을 인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해하고 동의의결을 부정하고 신청을 해하고 여기서 배제하고 여기서 정식 여기서 심의 절차로 해하고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해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여기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업자가 대상 사업자가 동의 의결을 하겠다 요청을 이제 신청을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지고 적정한 시정 방안이라든지 피해 보상 방안을 해갖고 기재할 텐데 문제는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항들을 다 알지 못하고 여기서 그 사항들을 알고 있는 사람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제 피해 소비자들 같은 경우죠. 즉 그 동의 의결 대상 사업자가 여기서 피해 구제를 하겠다라고 피해 구제하고 범주를 정해놨는데 문제는 그게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해갖고 피해 구제의 범위가 해갖고 축소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해갖고 어떻게 된다? 동의 의결을 악용하는 결과가 해갖고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여기서 이 사람이 시정하고자 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인지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를 하겠다는 것이 해가지고 여기서 이 행위로 인해서 입었던 모든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런 30일 이상의 공고 제도를 해갖고 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행위의 여기서 개요,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의 조항, 시정 방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해갖고 사생활에 해갖고 비밀보호나 그 밖의 공익상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해갖고 제외를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해갖고 공개를 해서 여기서 이 시정 방안, 그 다음에 피해 구제 방안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여기서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동의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동의 의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다는 것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심의 절차를 내고 진행한다는 것이고 심의 절차에 의해서 위법성이 하고 확인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정식 여기서 시정 명령이 이제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의결을 취소할 수가 있다. 취소기 때문에 해갖고 동의 의결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고요. 이루어진 여기서 동의 의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그걸 여기서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동의 의결에 기초가 된 시장 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장 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두 번째,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 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 의결을 받은 경우. 세 번째,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즉, 신청인이 갖고 제출했던 동의 의결 신청서에 기재됐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즉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피해의 범위를 해갖고 축소를 해서 피해 구제를 해갖고 대상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축소해서 신고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행하겠다라고 했던 여기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동의 의결을 받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서 내렸던 동의 의결을 여기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 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은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동의 의결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즉 한 번 동의 의결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고 그 동의 의결이 취소되었다 해서 다시 동의 의결을 여기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에 하고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즉 그렇다고 하면 그때 잘못 기재했거나 허위로 하고 작성했던 부분을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기재를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그 제출했던 해가지고 시정 내용이 부적합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서 적절한 시정 방안으로 여기서 수정해서 제출을 한다고 하면 동의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동의 의결을 취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여기서 심의 절차를 해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단된 행위 관련해 갖고 심의 절차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해갖고 진행할 수가 있다. 즉 말하면 동의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여기서 진행되었던 심의 절차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여기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동의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진행 절차는 그대로 여기서 존속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뿐이죠. 심의 절차가. 따라서 동의 절차 의결이 여기서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지되었던 여기서 심의 절차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중지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연결되어서 여기서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동의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심의 절차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급입니다. 자, 물론 동의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행을 강제시키기 위한 동의 의결에서 제출했던 여기서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여기서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여기에 대해서 금전적 제재를 내고 부과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 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3, 제2항 및 제3항을 내갖고 준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시중지명령입니다. 임시중지명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는 법명령, 시정명령이죠. 시정명령을 내갖고 부과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심의에 의해서 여기서 위법하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결과 부당한 해갖고 표시 광고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임시적 조치를 부과해서 그러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제도가 바로 뭐다? 여기서 임시중지명령제도입니다. 즉 말하면 법명령인 여기서 시정명령을 발하기 전에 여기 대해서 그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는 그 행위를 어떻게 된다? 여기 대해서 자 임시적으로 해갖고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기 대해서 조사 절차가 완벽하게 끝나게 되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허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법하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법명령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여기서 임시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중지명령의 부과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 행위가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표시 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 즉, 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충족해야만이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첫 번째는 표시 광고 행위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즉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약간 높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표시 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즉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여기서 나중에 그것을 추후회하게 된다고 하면 시정명령을 추후회하게 된다고 하면 이미 손해가 발생해서 그 피해 구제가 야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임시 중지 명령을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도 임시 중지 명령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는 사업자 등의 표시 광고 행위가 제1항 각호 모두의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고 그것을 바로 하지 않게 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죠. 예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 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건을 갖고 충족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임시 중지 명령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사업자는 이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해당하는 여기서 광고, 표시 광고 행위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요건을 갖고 잘못 판단을 했다.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잘못 판단을 해서 임시중지 명령을 부과했다라고 인정하는 사업자는 여기서 불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임시중지 명령에 불복을 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고등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과징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 대해서. 자, 과징금에 갖고 부과 대상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즉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자, 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두 번째,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세 번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네 번째, 사업자 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고려해서 과징금을 내갖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징금을 내갖고 산정하는 기준인데요. 자,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내갖고 산정해서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그 위반 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표시 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 단체, 즉 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5억 원의 범위에서 즉 사업자 단체는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액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이죠. 5억 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만약 과징금을 내갖고 부과받은 여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사업자가 여기서 회사가 합병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 합병 후에 존속하는 여기서 법인이라든지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고요. 자, 과태료에 대해서는 내가지고 과태료가 2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 2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다만 법인 또는 사업자 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이해관계인이 이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했을 경우에 대해서 경우입니다.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인데요. 제4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 정보를 표시 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3항을 위반하여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6호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7번째, 여기서 제16조 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법인이나 사업자 단체의 임원이나 여기서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1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인데요. 자, 14조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자 등 다만 법인 또는 사업자 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고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준용이 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이에 따른 질서 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런 부과를 해가지고 부과 및 중선은 예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 징수합니다. 예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 벌칙과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즉 형사 규제가 될 것인데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제 벌칙입니다.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고요. 첫 번째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게 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즉, 이 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내고 이러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한 제재를 내고 부과하는 것이고요. 또한 제6조 제3항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여기서 명령을 여기서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중요 정보를 내고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사 규제를 내고 받지 않느냐라는 내고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가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당한 표시 광고는 여기서 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중요 정보에 하고 제공 의무는 4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여기에 대해서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중요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된다? 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오해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양벌 규정인데요. 법인과 없는 단체를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7조를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하게 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으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말하면 행위자, 즉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했던 행위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대해서 그 행위자가 속한 여기서 법인에 대해서도 또는 대리인이만 해가지고 본인인 개인이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 해당 조문에 벌금을 내고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법인 또는 개인이 그런 행위자가 그런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어떻게 여기서 관리 감독을 다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하지 않겠다. 즉 뭐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그런 행위자가 행위를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다 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증명 책임을 부과한 것이죠?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 증명 책임을 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서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표시광고법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